잭슨 폴록의 이런 어떤 새로운 시선에 대한 어떤, 그리고 폭력성, 이런 것들, 전쟁의 영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뭐랄까 대등한 위치에서의 화가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묘사하는 방식이나 재현하거나, 설사 제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캔버스를 대하는 태도, 화가의 어떤 그런 사상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 이런 이 잭슨 폴록이 보여줬던 이런 혁명적인 어떤 새로운 시도는 많은 철학가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이제 폴 비를로라는 화가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로 잭슨 폴록이 굉장히 좀 마초적이었고, 뭐 알코올 중독이기도 했고, 부인도 굉장히 명성이 있는 화가였긴 했지만, 그런 부인도 놔두고 바람도 많이 피고, 또 게다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는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보통 이제 이거를 액션 페인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동을 하면서 그것들 자체가 페인팅이 되는, 일종의 무슨 퍼포먼스도 아니지만 그런 액션 자체가 화가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만들어내는 작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면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마초적이에요. 실제로 폴록의 성격도 굉장히 마초적이라고 하는데, 요 캔버스를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고 뭔가를 뿌리고, 완전히 굉장히 큰 액션으로 뭔가를 이렇게 던지듯이 물감을 이렇게 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마초적이고, 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전쟁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폭력성을 표현한다고 비를리오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재미있어요.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비를리오는 잭슨 폴록의 요런 어떤 그 시선들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인상파 이후의 모든 현대 미술 자체가 해체라는 것을 주제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해체 자체가 전쟁, 폭탄이 터지는 어떤 순간, 인간이 그냥 칼에 찔리거나, 참 얘기하기 그렇지만 어쨌거나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폭탄이 떨어지면 흔적도 없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 순간을 포착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쟁이 우리의 사상, 생각과 미술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그의 철학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앞에서 봤던 브라크나 입체파 이야기할 때 나오는 피카소나 1차 대전 이전에 나왔던 그림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애초부터 브라크와 피카소가 그러니까 그 입체파의 시작이 전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분명히 이런 식의 해체들이 가속화되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 방식,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의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아까 읽었고, 전후 미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또 폭탄과 관련해서 폭격이나 폭탄, 핵폭탄, 전쟁 뭐 이런 식으로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가 달리의 그림이죠. 이거는 비키니의 스핑크스, 세계의 스핑크스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머리, 떡, 남자 뒷모습. 네. 전 나무로 보이는데요. 비키니 섬에서 원자탄 실험하고. 잘하시네요. 네, 정확하게 맞추시네요. 비키니의 스핑크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그림은 말씀해 주셨듯이 비키니 섬에서 이루어졌던 원자폭탄의 실험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 그림은 보면은 딱히 원폭 피해,
뭐 어떤 끔찍함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죠. 이 그림은. 당시 50년 전후로 해서 그 원자 폭탄이나 원자력과 관련되어 있는 문화를 반영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50년 전후로 해서 미국 사회에서는 원자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각광받았어요. 심지어는 뭐 그런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는 초콜릿을 판매할 정도로 이게 마치 몸에 뭐 굉장히 뭔가 나의 어떤 원기를 회복시켜준다는 뭐 그런 광고를 통해서 화장품도 있었고요. 아이들 갖고 노는 장난감도 있었고 찾아보면 50년 전에 굉장히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몰상식하게 짝이 없는 무서운 끔찍한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화장품 안에 방사능 물질 넣어가지고 뭐 피부가 어떻게 된다는 등 뭐 이런 거라든지 음식에도 넣었고 뭐 옷에도 방사능 물질 넣은 털실로 짜서 아이 뭐 신생아에 입히는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당시 전쟁이 그런 식으로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난 직후에 미국이 승리감에 이제 도취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더 생겨나기 시작했었고, 게다가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피해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했어요. 왜냐면 그 이전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적이 없었고 간단하게 떨어뜨렸던 적은 있긴 있었어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거의 최초이다시피 했었고 게다가 도시였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원자폭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었고 그리고 게다가 일본은 게다가 건물들이 다 목재 건물이잖아요. 그 당시 2차 대전을 이끌었었던 미국의 한 장군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자폭탄이 아니라 다른 폭탄들, 소유탄이라고 하는 폭탄을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쏟아부어가지고 원자폭탄 떨어진 것만큼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었는데 그 폭탄을 떨어뜨리러 갈 때 종이마을을 불태우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그 폭탄에 대한 효과가 좋은 지역이에요, 사실. 일본이. 왜냐하면 목재 건물이었고 도시가 비교적 큰 편이었고 일부 지역에 폭탄을 떨어뜨리면 목재 건물이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위에서 그거를 봤을 때 굉장히 뭐랄까 어떤 전쟁의 도취감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위탄 굉장히 많이 터뜨렸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떨어뜨렸을 때 굉장히 효과가 컸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굉장히 좀 나쁜 방식이긴 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 못하고 있지만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엄청나게 많은 한인들이 한 7만 명 정도 거기서 사망했어요. 어쨌거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좀 우리 입장에서는 기뻐해야 되는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꼭 그런 것만 같진 않아요. 어쨌거나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미국에서 너무 먼 나라였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전쟁의 잔인함이나 끔찍함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미국이 이루었던 것에 대한 영광을 많이 생각했었고 달리는 스페인 사람이었죠. 스페인 사람이었는데 미국에 가서 사실 유럽에서 성공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성공했어요. 그런 성공의 과정을 거치면서 달리는 미국에게 굉장히 친미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미국 문화라든지 야구공이 있고 야구 뭐 공을 치고 있는 어떤 야구 선수의 모습을 어떤 그림 일부분에 넣는다든지 게다가 뭐 이런 그림들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초현실적인 작품이었지만 사실 그의 목적은 조금 현실적이었죠. 그래서 미국의 친미적인 그림들을 그리면서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는 물리학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리학 강연도 했어요. 대중 강연들, 이런 식의 대중 강연으로 물리학 강연들을 할 정도로 미국에서 할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 과학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 미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면서 그의 명성을 쌓아갔었던 거죠. 이 그림은 그래서 그 비키니 섬에서 일어났던 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요거는 이제 46년 전쟁이 끝나고 직후에 있었던 미국 전후 1년 뒤에 있었던 비키니 섬에서의 이제 실험이었는데
굉장히 큰 규모였고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실험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는데 이 실험이 굉장히 또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요 장면을 공개했었고 영화로도 보면은 이 비키니 섬에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 이제 내보내고 여기에 카메라를 뭐 수십 대를 설치를 해요. 카메라도 그냥 사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도 수십 대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이제 찍어놓게 장치를 해놓고 모든 실험 과정들을 기록하고 공개해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런 사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물 아래에서 어떤 효과를 거두는지 알고 싶어서 했었던 실험이에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은 도시 위에 떨어졌던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속에서는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궁금해해서 이런 실험을 한 거였죠. 이게 원래 이 사진이 해상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혹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다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물기둥이라든지. 진짜 무서워요. 근데 미국인들은 그때 당시 이게 저 장면이 이제 신문에 실리니까 되게 시시하다 그랬대요. 왜? 그도 그럴 게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그런 어떤 많은 인명 피해와 도시가 이제 완전히 거의 파멸하다시피 했었던 효과들을 생각하면 요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에이 별거 없네 뭐 이랬었던 모양이에요. 선생님, 네. 실험 그 장면 앞선 그림 비키니 섬? 네. 여기서 어떤 그 가운데 그래도 어떤 사람의 뒷모습 네. 나도 중의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네. 사람 이런 것들을 아마 보고 어떤 이미지를 연상했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걸 보통 영어권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뭐 버섯구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뭐 어떤 은유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봤겠죠. 그림으로 적합한 그림으로 표현하기 좋을 만한. 그래서 그 세 가지 그림을 다 원작판으로 비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가운데 빼고 사람의 뒷모습처럼 보이고 가운데 있는 건 어떤 나무 모양처럼 은유적으로 표현을 네네네. 그렇지 의도적인 네네. 그러겠죠. 나무로 표현을 한 거겠죠. 그 버섯구름을 이런 식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그냥 약간 달리는 약간 유머러스하게 사실 표현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어떤 뭔가 참상이라든지 핵폭탄의 뭐 위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을 그 장면의 어떤 이미지를 그림적으로 그냥 표현을 한 거였죠. 게다가 이제 달리 같은 경우에는 정신분석학에 굉장히 심취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 이론들을 자기 그림에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에 굉장히 침착해가지고 어떤 그 이미지들이 무의식 안에서 어떤 변용들을 일으키는가. 근데 그 방식들은 굉장히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유롭고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달리 그림처럼 정치적인 맥락이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달리는 아마도 이 그림을 굉장히 정치적인 그림이 아니라 사실 정치적이지 않은 것을 표현함으로써 정치적이었던 거죠, 사실. 그냥 친미적인 그림들을 그렸던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끔찍함에 대해서 달리가 전혀 그리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무의식이라고 했을 때 앞서서 우리가 앞선 수업, 다른 수업에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무의식, 게다가 이성으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존재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깥의 것들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사실 공포를 불러일으켜요.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쟁이 사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울까.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더 무서운 거고 그것들이 우리 정신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이미지의 변형을 가지고 오는가. 이제 달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였죠. 네. 전후 미술이라고 했을 때 또 빠지지 않고 해야 하는 작가 중에 하나예요. 콜비츠라는 작가예요. 독일의 여성, 화가이면서 조각가인 사람이었죠. 이 그림은
전통적인 방식의 피에타 그림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이 제목도 피에타예요. 피에타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피에타는 예수가 죽었을 때 성모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을 안고 그의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그가 죽었구나 하는 장면. 그렇지만 보통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성모 마리아가 슬퍼하잖아요. 절대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 속에서 벗어난 거에 대해서 뭐랄까 성모 마리아스는 그 죽음이 그의 죽음이 거기로부터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안한 표정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보통 표현을 해요. 아름다운 장면으로 표현을 하죠. 굉장히 같은 방식의 그림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듯한 표현이 그렇게 보이죠. 실제로 홀비츠는 1차 세계대전 때 자기 막내 아들을 잃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뭐랄까 자기 인생에 걸쳐서 굉장히 큰 트라우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주제로 많은 작품들을 남겨요. 전후 1차 대전 끝나고 자기 자식이 죽어서 돌아왔을 때 아마 자신의 모습을 피에타로 표현한 것 같아요. 죽은 지 1년 후에 이 작품을 구상하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작품을 구상하죠. 얼굴은 비교적 담담하지만 아들의 손을 잡아보고 얼굴을 감싸고 있고 힘이 없는 모습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냥 봐도 눈물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이 콜베츠의 작품은 이제 전후 미술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참혹함, 끔찍함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 작품만을 위한 전시관을 만들었어요. 하늘에는 이렇게 천장에 구멍을 뚫어놓고 이 작품을 그 밑에 내려놨어요.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유리 같은 게 없어요. 막혀져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비가 와서 여기가 이제 젖어 있는 거예요. 눈이 오면 이 부분이 이 조각색이 또 눈에 쌓이고 이 부분은 또 이제 깨끗하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또 굉장히 좀 슬퍼요. 그죠? 자세히 보면 힘이 없이 쭉 늘어진 이제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여요. 저 그림은 저 아들이 죽고 나서 한참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이를 키웠던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런 그림들 죽은 후에 아들이 죽은 후에 그린 그림들이죠. 콜비츠는 이런 데생들이 되게 좋고 또 판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흑백으로만 표현을 해서 굉장히 여성 작가에 대한 선입견을 날려버려 줄 수 있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굵직한 선으로 굵게 섬세한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투박한 느낌들을 그런 작품들을 많이 남겨요. 신기하게도 아들이 죽기 한참 전에 그렸던 작품이에요. 더 슬프죠, 왠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가 피카소의 게르니카 작품이죠.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피카소가 입체파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어떤 작품을 대상들을 면면이 자르고 분리하고 단순화시켜서 그렸던 작업 방식이 게르니카의 주제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져요. 그런 새로운 시도가 게르니카, 스페인 내전에서 일어났었던 그 엄청난 폭격에 대한 그림이었는데 그 폭격 이후에 그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게르니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겪고 보아야 했었던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미술 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피카소는
피카소는 정말 일필휘지로 이제 그림을 데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곳으로 선이 간대요. 보통 이제 붓 스트로크, 브러쉬 스트로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붓이 흘러가는 방향들이 있고 뭔가 이렇게 예상되는 방향들이 있고 그림을 그리는 데생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 방식들이 굉장히 다 어긋난대요. 어긋나면서 그렇게 한 번에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건데 그렇게 그릴 수 있게 되기까지 사실 얼마나 많이 그려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피카소는 소를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소를 아까도 자전거 안장으로 소 표현이 있었는데 피카소 소를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피카소가 불빛으로 소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 이렇게 노출을 좀 길게 잡아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나 잘 그리냐면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했는데 피카소가 전형적으로 그렸던 요 소 모양이 나와요. 요렇게 그냥 잠깐 그 몇 초도 안 되는 시간이겠죠. 그 시간에 이렇게 그렸는데 그러니까 소의 모양이 그 불빛으로 이렇게 표현이 다 된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데생에 익숙하고 엄청나게 많이 그렸고 이 그림 역시 이제 피카소가 그렸던 앞에서 보았던 어떤 입체파의 어떤 특징들이 고스란히 보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피카소가 추구했던 대상의 단순화라든지 어떤 이런 경직되어 있는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인간들을 그리는 모습들은 잘 표현되어 있죠. 요거는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이에요. 이런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작품들을 피카소 많이 남겼는데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작품도 남겼어요. 저희 수업하셨던 분들은 한번 보셨겠지만 이 작품은 신천리에 있는 학살을 다룬 그림이에요. 피카소는 실제로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반미의 분위기가 그런 철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북한에 있는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을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 앞선 수업에서 이야기했었지만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지? 주적이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주의 뭐라고 그러지? 자유민주주의, 저기는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다른 사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림을 함부로 보여주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이 공개가 되기까지 일반적으로 많이 공개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2000년 이후에서나 이야기가 많이 되었고 여전히 어떤 글들 이런 데서는 흔히들 이거를 그냥 전쟁에 대한 그림,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 정확하게 신천리 학살이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아직도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외국에서는 그냥 보통 이게 그냥 당연히 신천리 학살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서 휘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휘슬러가 앞에서 뭐라고 했었는지 잠깐 기억해 보면 예술을 위한 예술의 목적은 예술. 어떤 그 다른 목적을 가져서도 안 되고 예술을 위해서만이 예술이 종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걸 기억하시겠죠. politicism이라고 했을 때 비정치적인 정치라고 이야기해요.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것의 뜻이에요. 미술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죠. 실제로 말레비치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아주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소련에서 어떤 예술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그의 철학이 소련에서 굉장히 뭐랄까 하나의 주장으로서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었고 관련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여서 많은 운동들을 했었죠. 실제로 말레비치의 딸의 이름이 레닌 이름을 알파벳에 써가지고 뒤집으면
나오는 이름이 말레비치 딸 이름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이름이었지만 그림은 이런 걸 그렸어요. 사실 앞선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게 무슨 뭐 수십억 수백억 하는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좋죠. 그러나 이 작품은 예술이 예술을 위해 종사해야 한다라는, 그리고 가장 예술적인 것은 가장 그냥 순수한 그 무언가의 감각에서 나온다는 그의 주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이게 순수함, 그리고 그 예술이 어떤 것도 재현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것들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그래서 미술계에서는 충격적이었죠.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을 수 있다니, 예술이 정말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아도 되나?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예술이 가지는 어떤 절대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죠. 굉장히 이 작품은 사실은 말레비치가 정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1920년대에는 유럽에서 인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소련 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0년 이후에는 또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좋은 작품이었던 거죠. 예술의 어떤 예술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예술적이 돼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말레비치는 이런 작품들도 했어요. 검은 동그라미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앞에 거랑 되게 마찬가지예요. 말레비치는 이런 작품들을 우리는 절대주의 회화라고 보통 불러요.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예술의 어떤 절대성, 그 어떤 것을 재현하지 않아도 아주 순수한 그 자체로서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그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말레비치는 이런 작품들을 전시를 할 때 전시 위치까지 보통 지적을 했어요. 그 위치가 아니면 이 작품은 그 느낌이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모서리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위쪽에 걸어야 해요. 그래서 전시를 볼 때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작품을 보는 느낌들을 그런 식으로 느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위치까지 다 지정해놓고 뭐 간격폭까지 보통 다 그렇게 해야만이 여기서 나오는 어떤 감각들을 관람객들이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섬세하게 전시 자체가 그냥 일종의 예술 행위였던 거예요. 네, 로스코 작품이에요. 캡션이 안 붙었네요. 로스코 역시 이런 어떤 미술의 흐름에 부합하는 작가예요. 이 사람 역시 생면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색으로서 면을 채우고 그것만으로서 예술을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생면화를 그렸던 화가였는데요. 이 사람은 무엇을 재현하지 않아도 색만으로도 무언가를, 어떤 인간의 어떤 예술적인 감각을 끌어낼 수 있다, 예술적인 감정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거죠. 색을 여러 가지를 겹쳐서 그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 슬라이드 이렇게 이제 비춰서 보니까 뭐 잘 느껴지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색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게 깊이감이 좀 느껴지는 기분이 들어요. 실제로 작품을 보면 훨씬 더 깊이감이 느껴지고, 이 위에 있는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었거든요. 로스코 그림은 다 이런 식의 그림이거든요. 뒤에 있는 바탕에 색이 뭔가 배어나오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마치 창문에 바깥에가 비치는 것 같은 기분? 색만으로도 어떤 숭고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스코는 자기가 색만으로 사람들의 갖가지 감정들을 불러일으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식당에 사람들이 밥맛이 뚝 떨어지게 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 뒤에다가 제가 붙였군요. 네. 이런 식으로 숭고함을
어떤 걸 재현하지 않아도 종교적인 숭고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그림들을 그렸죠. 색깔들을 사실은 겹쳐서 그림을 그리고 배치를 하면서 로스코 채플이라고 불리는 전시관이에요. 여기 가서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냥 감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 작품들을 보통 감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 안으로 글쎄 믿겨지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떤 숭고함들이 느껴지고 작품의 어떤 깊이가 그냥 단순한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뭔가 저 멀리 뭔가가 있는 듯한 물리적인 깊이감이 느껴져요.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뭔가 깊은 물 앞에 내가 서 있는 듯한 기분? 뭐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뭐 로스코가 의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다른 각에서 보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야기가 인상파 이후로는 미국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어요. 이거는 알프레드 바라는 사람이 정리한 계보도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모마의 초대 관장. 모마는 다들 아시겠지만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이죠. 거기에 초대 관장인데 큐비즘 이후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후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현대 미술의 흐름을 미국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많이 가져갔지만 어쨌거나 현대 미술이라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계보도예요. 근데 실제로는 미국에서만이 예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도권을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여전히 유럽에서도 많은 화가들이 활동했었고 좀 다른 분위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 왔어요. 미국에서의 흐름으로 가져가면서 가장 했었던 일이 뭐냐면은 추상예술에 대해서 계보도를 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의 추상예술로 나눴어요. 하나는 비기하학적인 추상예술, 하나는 그냥 기하학이 들어가 있는 추상예술. 그래서 큐비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여기는 사실 표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라든지는 전혀 사실 추상예술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우리가 미술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많이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추상미술이 현대미술의 주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으로 어떤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조금 더 그런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한 거죠. 계보도를 만들고. 유럽에서는 이런 작품들도 있고요. 잘 아시죠? 뭉크의 표현주의 작품. 비명지르는 뭉크의 어떤 불안함, 그거 갖고 있었던 강박증 이런 것들을 그냥 색과 이런 것들로 표현한 절규라는 작품이죠. 뭉크의. 슐러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유럽에서 주류죠, 주류. 어떤 추상 표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를 열면서 이런 작품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죠. 이 작품은 이제 조금 딴 얘기긴 한데 제목이 프렌쉽인데요. 부인하고 자기예요. 실러 본인이고 부인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전시 관련된 제목이에요. 시시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이게 동성애적인 작품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약간 가슴도 좀 뭐지? 이렇게 보여서 좀 애매하게 보이긴 하는데 네, 하여튼 그런 작품이에요.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추상미술들이 입체파 이후로 해서 추상미술들이 굉장히 큰 흐름을 가지게 되었고 절대주의 회화까지 많은 것들이 해체되었고 없어지고 단순히 어떤 재현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림 자체를 위한 그림으로 흘러왔지만 반면에 그것들을 반대하는 그림들도
그림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술 작품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50년대 이후가 되면은 그런 관련 추상 예술을 반대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부르는 극사실주의. 미국에서 역시 시작되었죠. 극사실주의는 진짜로 극락의 사실적이에요. 그렇죠. 마치 사진을 보는 듯이. 이거는 조금 최근 작품이긴 한데 굉장히 여기다가 사진하고 그대로 갖다 놔도 사실 구별 안 될 것 같은 작품들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작품들. 척클로스는 조금 된 작품인데 20세기 중반 네, 등장했었던 사실주의, 극사실주의 화가인데 자화상이에요. 자기 사진을 놓고 그림을 그린 그림인데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극사실주의 대표 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극사실주의 있죠. 많이 아실 거예요. 김창렬 작가의 물방울이라는 작품이죠. 김창렬 작가도 한 40년이 넘었지 아마? 계속 물방울을 그리세요. 그죠? 강영구라는 이제 우리나라 극사실주의 화가예요. 자화상, 이건 자화상인데 굉장히 큰 화폭에 이렇게 얼굴만 그려요. 이분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죠. 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진 같은 눈빛이 막 무서운. 요거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한 8억 정도로 팔렸던 담배를 피고 있는 고흐의 그림이에요. 요거는 론 무에크 무에크라고 하는 극사실주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조각가? 조각가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설치 작가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현대로 넘어왔어요. 현대에는 극사실주의 이런 식의 극사실주의들을 많이 해요. 아마도 실리콘으로 만든 것 같은 뒤에가 비어 있어요. 자기의 얼굴 초상화죠. 이런 작품을 만들고 지금 굉장히 핫한 작가죠. 같은 작가의 서 있는 여인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사람은 앞에서도 보였지만 이거 작품도 굉장히 커요.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마 자신의 얼굴에 한 10배는 될 것 같은 10배까지는 안 되려나? 하여튼 그 정도 되는 큰 작품이고 극사실주의 작품이지만 진짜로 현실과 똑같지는 않은 작품들을 만들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분명히 우리의 일상과 같은데 크기 때문에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작품도 되게 유명한데 임신한 여성을 그린 그림이죠. 재밌죠?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보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이 그림. 아이를 낳는 모습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극사실주의로 표현을 하니까 나오는 그림. 굉장히 큰 애기예요. 이거 이렇게 굉장히 사실적이고 무섭기도 하고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크기가 좀 비교가 되시죠? 이런 식의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같은 작가의 그림. 쇼핑백을 들고 있는 쇼핑하고 있는 아이의 엄마. 이렇게 요거는 축소시켜놨죠. 이런 작품도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우리나라의 이동욱이라는 작가인데 처음에 이 작가도 사실주의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주의 같지 않은 사실주의가 돼버렸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들 속에 어떤 다른 생명체의 인간으로 대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죠.
이거는 셀러라는 작품인데 이런 통조림 안에 들어있어야 할 생선들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고기가 쌓여 있어야 할 곳에 사람들을 쌓아놓는다든지.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우리들이 괴로워하시네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인 거죠. 분명히 아마도 이 작가는 어떤 맥락 안에서 분명히 그 산업화된 축산이라든지 지나친 어떤 소비라든지 무분별한 어떤 생명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육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샘 징스라는 작가인데요. 뭘 바탕으로 했는지 아시겠죠? 굉장히 미술사 안에 맥락에 근접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요, 이 사람. 사실주의 기법으로 해서 현대적인 작품이지만 전통적인 회화나 어떤 조각에서 이루어졌었던 주제들을 다 현대적인 방식으로 해석해서 만드는 거죠. 보통 피에타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에서도 봤듯이 어머니와 아들이 기본 구도이고 사실 어머니와 아들이라고 하기 이전에 성모상과 성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죽은 이와 살아남은 사람을 기본으로 해서 이 사람이 아들로 보이고 어머니겠죠. 피에타이지만 전혀 성별을 바꿔놓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또 우리 새로운 감상을 또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굉장히 사실주의적이지만 이것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그림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이에요. 아마도 그림에선 느껴지지 않았을 법한 어떤 감상들. 단순히 우리가 전통적인 회화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손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현한 건 아니지만 그에 근접한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때 예수님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것도 전통적인 성모상을 바탕으로 한 그림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성모상이 아니라 늙은 할머니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샘 징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실제 임모예요. 실리콘으로 작업을 하고 하나하나 머리카락을 다 심고 눈썹도 다 심어요. 하나하나 다 심어요. 굉장히 섬세하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작품들이에요.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슬픈지 이걸 볼 때 너무 슬프고 가슴이 왜 아픈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성모상이라는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그런 회화적 주제를 이런 식으로 변형하여서 이제 표현한 거죠. 현대 작품들 이런 식으로 좀 소개해 보려고 좀 가져왔어요. 거의 끝나가는데 그림 좀 계속 볼게요. 요거는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를 이제 끌어올리는 장면. 이것도 이제 전통적인 피에타 상이거든요. 요런 원래는 이런 거 미켈란젤로의 이제 작품인데 원래는 이건 이제 미완성 작품이에요.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런 식의 주제를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아마도 보는 관람객들이 자신의 어떤 삶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주제에 따라서 아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피에타 아까 봤었던 게다가 이제 또 현대에서는 또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포토 저널리즘. 사실 우리가 신문 보도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술과의 경계가 굉장히 흐려요. 일러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작품 제목이 피에타라고 붙는 순간 보도 사진이 아니라 작품이 돼버린 작품이죠. 작품이 돼버린 작품. 이 사람은 유진 스미스라는 사람이 일본의 미나마타 병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고 거기에 관련해서 있는 사진이에요. 어머니와 딸이에요. 미나마타 병에 걸렸고 수은 중독이죠, 일종의. 오염된 바다의 그런 영향 때문에 이런 식의 병에 걸린 딸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가 일본식 전통 이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딸을
씻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피에타라고 사실 제목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토모코 우에무라의 우에무라라는 요 딸의 이름이고 그리고 목욕하는 순간이라고 보통 토모타 우에무라 in her best라고 하는 작품인데 전통적 피에타라고 이제 피에타의 관점에서 그런 부제가 붙은 거죠. 피에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전통적인 피에타라고 하면은 이제 미켈란젤로상 떠올리게 돼요. 굉장히 평화로운 얼굴. 예수님이 육신은 죽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 굉장히 평온하고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죠. 굉장히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뭐랄까 이 성모를 정말 여성으로서 너무 아름다웠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도 굉장히 평화롭게 이렇게 표현을 했죠. 현대작품에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레드메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뭔지 아시겠나요? 소변기예요. 남자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 요거에 자기 사인을 하고 물론 자기 본명은 아니었지만 사인을 하고 이름을 샘이라고 붙이고 전시에 내놔요. 그러고 나서 작품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온갖 비난들이 쏟아졌겠죠. 이게 무슨 작품이냐, 화장실 변기를 갖다 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했지만 내가 내 의도를 가지고 내놓는 순간 이거는 작품이다 라고 주장했죠. 뒷상은 그럼으로써 예술가가 어떤 역할을 이제부터 하게 될 건지 사실 예고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재현만을 할 뿐만이 아니라 무언가의 개념이나 철학을 불러일으켜 줄 수만 있다면 작품을 기술적으로든 무엇으로든 한 작가가 손대지 않아도 작품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개념미술이라는 것이 탄생해요. 개념만이 미술을 지탱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노요코의 작품이에요. 오노요코는 존 레논? 비틀즈의 존 레논의 부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개념 미술가였죠. 존 레논 만나기 이전부터 개념 미술가였고 그리고 그의 퍼포먼스 속에서 이렇게 사랑에 싹탔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여자분들이. 오노요코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위시트리라는 작품이에요. 소원나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에 소원 적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노요코 작품이에요. 소원을 말하세요. 그리고 여기다 쓰고 그걸 걸으세요. 접어서 걸으세요. 그리고 친구들도 똑같이 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안내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되는 것 자체가 그냥 작품이죠. 그녀의 작품. 오노요코가 한 거는 안내장을 써놓은 것뿐. 사람들이 알아서 다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제프 쿤스라는 작가예요. 제프 쿤스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첫 번째로 이런 사진들이 떠요. 그 사람 작품이 아니라. 신기하죠?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작가가 작품보다 먼저 나오더니 그것도 이렇게 무슨 제임스 본드처럼 멋있는 사진이 딱 나오고. 이 사람은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앞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 이제 비싼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경매에서 비싸게 나오는 작품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1번부터 20번까지 보통 많이 이야기해요. 그 뒤로도 많이 있고 사실 또 수장고에 있어가지고 절대로 바깥으로 안 나오는 작품 굉장히 비싸. 나오면 비싸게 불리겠지만 그렇게 숨어있는 작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비싸다고 뭐가 어떻게 진짜 순위가 그 순위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제 약간의 어떤 기준점, 생각할 수 있는 기준점을 좀 주는 거죠. 1번부터 20번 안에 들어가는 많지 않은 현대 화가들 중 하나예요. 살아있고 지금 그냥 이 모습이에요. 이거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3년 안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아요. 굉장히 많이 비싸게. 이런 작품. 솔직히 전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런 작품. 이 작품이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작업실이에요. 뒤에 보이세요? 어렴풋하게.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어시스턴트들이에요. 제가 이 수업 마무리하면서 요 얘기 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마무리하려고 이걸로. 왜냐면 얼마 전에 조용남 작품의 대작건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가져와 봤어요. 작업실, 그의 작업실. 이런 어시스턴트들이 작업을 해요. 제프 쿤스는 보통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서류 형태로 어시스턴트들에게 전달해요. 그의 작업실에는 어시스턴트가 140명 있다고 그래요. 뉴욕에 있고 보통 우리가 제프 쿤스의 팩토리라고 불러요. 앤디 워홀의 팩토리라고 한 거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죠. 근데 앤디 워홀의 팩토리하고는 느낌이 더 달라요. 이건 완전히 그냥 산업, 완전히 작품을 만드는 공장. 앞에서 봤겠지만 물론 설치 작품들은 작가들이 혼자서 작품을 다 하지 않아요. 작품을 만들 때 많은 어시스턴트들이 붙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많은 진짜 정말 전문가들이 있어요. 작품을 어떻게 뭐 세워야 이렇게 무너지지 않으며 뭐 이런 것들을 자문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잠깐 봤는데 이런 거는 근데 그림이에요. 굉장히 큰 작품이긴 한데 굉장히 커요. 2.5m, 뭐 3.5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작품인데 그림이에요, 그림. 약간 극사실주의 같죠. 근데 이런 것들도 그가 그리지는 않았어요. 어시스턴트들이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회화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어시스턴트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죠.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제프 쿤스 인터뷰에 보면 늘 그의 팩토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제프 쿤스는 이야기해요. 자기는 디렉터다, 프로듀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컨셉으로 작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작품 절대 싼 가격에 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수요가 있을 만큼 이 사람이 굉장한 스타가 됐죠. 이런 거 자체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늘 미술계는 스타가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작가, 감히 국내 작가라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외국에서 활동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뭐 뉴욕에서 살고 있고 뭐 아마 이러기 때문에 서도 작품. 리움에서 최초로 한국인 작가 단독전 했을 때 서도가 1번이었어요. 그 정도로 서도 작가 핫한 우리나라 작가 중에 하나인데 서도 작품들 좋은 작품들 많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뭐 전통적인 형태의 문인데 천은 노방이에요. 노방 같은 거고 안에 철사 같은 거를 끼워서 형체를 잡았고 그 천으로 수를 놓아서 이 건축물을 만들었어요. 크기는 실제 크기랑 똑같아요. 이렇게. 요거는 집. 그가 살았던 집. 사이즈를 그대로 해서 그 노방이란 천으로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 살았던 집.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고 하여튼 어쨌거나 예전에 살았던 집. 전통적인 한옥 형태 보고 자세히 보면 다 수를 놓고 입체로 만들어 세워가지고 일일이 다 한 땀 한 땀 정말 만들었어요. 화장실, 라디에이터, 뭐 렌즈 뭐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는 작품들. 이게 다 수고 바늘로 한 땀 한 땀 만들었고 그냥 미싱으로 쭉 박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손으로 거쳐야 되는 작품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서도 역시 어시스턴트들이 100여 명 넘게 있다고 해요. 보통 어시스턴트 했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도 얼굴을 못 본다 그래요. 한 번도 본 적 없다. 나 거기서 일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고 작업들이 분업화되어 있고 안에 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 딱 들어가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 서울 국립현대, 서울 그 경복궁 옆에 국립현대 미술관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요거 작품 상설로 볼 수 있어요.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 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수를 아주 섬세하게 놓아져 있어요. 개인이서 했으면 아마 불가능한 작품들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영남 작품이에요. 보통 회화 작품이라고 했을 때 관례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이상하다. 관례라고 이야기를 하면 회화보다도 설치 미술에 보통 어시스턴트들을 쓰고 그리고 이제 회화 작품에는 사실 보통은 개인의 기술적인 능력과 역량이 더 중요하긴 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 아니면 이것도 새로운 미술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대미술에 대해서 또 이걸 계기로 또 좀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